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주택시장에서 전세하면 매매와 월세 사이에서 좀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서민주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일부 주요 지역에서 전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문제인지 관련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니까 정말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대란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강남을 포함한 상권이나 교육 여건이 좋은 일부 주요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부각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 전체 시장에서 벌어지게 될 전조현상이라는 시각도 있어서 오늘은 전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부동산 이야기라는 게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일반화시키면 안 되기도 하는데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의 틀에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번씩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앞으로 전세 공급이 많이 줄어서 없어질 거라는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 형태잖아요. 맞아요. 뻔할 수도 있지만 전세가 왜 생겨났는지 그런 개념부터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전세 제도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제도라서 일종의 한국형 주택임대차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역사도 되게 길어서 어찌 보면 생활형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중화 공업을 중심으로 공업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됐는데요. 이때 도시 지역에서는 집들이 많이 부족해 있어서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됐어요. 도시의 주택 공급 문제가 일단 집값 상승의 바탕이 됐죠.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으로 당시에는 국가 주도로 개발 연대를 하던 시기라서 대부분의 은행 대출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금융으로만 활용됐는데요. 그 말이 지금이야 주택 관련해서 대출이 흔히 쓰이는데 그때는 대출이 주택보다는 산업 쪽에 주로 쓰였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대출은 기업이 주체였고 가게는 예금을 주로 하던 시절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당시 상황이 개인들이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 도시로 넘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자금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집을 지을 사람들 역시도 대출을 잘 못 받는 상황이라서 새로 공급되는 주택도 많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사실 전세라는 게 당시에 주택 관련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돈 부족한 세입자하고 집주인 간에 서로 동업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네. 동업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주택도 부족하고 대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입주권이 필요한 세입자랑 소유권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돈 필요한 집주인들이 대출 대신에 선택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전세 제도는 당시에 목돈이 부족한 부동산 시장의 여건에 맞추어서 급속도로 퍼져나간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 목돈이 없던 서민들한테는 전세 제도가 주거 안정화를 제공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당시 고금리도 전세가 퍼지는데 영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과거 7, 80년대에는 금리가 15%를 넘어가던 시절이라 집주인들한테는 월세보다는 전세금을 받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집값도 계속해서 올라가던 시절이고 은행에서는 고금리도 보장되던 시절이니까 집주인들은 집을 파는 것보다는 전세 형태로 집을 빌려주는 게 오히려 보다 유리할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니까. 네. 집주인들의 입장에서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집을 당장 팔기보다는 집을 빌려주고 받은 목돈을 고금리의 은행에 넣어두면서 이자를 받는 게 보다 유리할 수 있었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윳돈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이용하면서 주택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다른 일부의 집주인들은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서 갯돈이나 사채 시장을 통해서 고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수 같은 거요. 네. 예, 그거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런 아줌마들 많았어요. 맞아요.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도 친구 엄마 중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전세 제도는 높은 시세 차익을 제공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용해서 그리고 은행의 고금리 제도를 등에 업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지금은 핫한 일부 지역 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은 주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금의 우리 경제는 앞에서 언급한 과거하고는 달라서 저성장 저금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강남을 포함한 일부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자체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아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 아닌 전세 거래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거래가 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는 집주인들까지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되니까 전세 거래 자체도 많이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전세 살던 세입자도 매매파나 월세파로 바뀌고 비중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소득 계층별 주거 형태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2008년 기준으로 저소득층이 살고 있던 전세 비중은 16.8%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치는 10년이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는 11.6%까지 줄어들게 됐는데요. 반면에 같은 기간을 일반적인 월세 기준인 보증부 월세로 봤을 때는 14.8%에서 29.1%까지 2배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헷갈리겠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전세를 살고 있던 저소득층 비율이 30% 정도 줄었고 월세 사는 비중이 10년 동안에 2배가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근데 꼭 저소득층이라고 구분해서 비율을 말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당연히 다른 건데요. 10억 가진 사람이 전세 사는 거하고 1억 가진 사람이 전세 사는 데에는 분명히 목적이나 성질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수요층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통계를 확인하는 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그렇게 되겠네요. 맞네. 이거 저소득층 하면 빈곤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중산층 이하를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매매가 어려운 일반 서민층 말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세 비중은 줄어들게 되면서 월세의 비중은 높아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가진 주요 집세의 형태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하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전세 제도가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집값 상승이 꾸준히 지속이 돼야 전세 비중이 줄지 않으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남과 같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일부 지역에서만 유독 전세 대란이라는 얘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에 저금리 저성장 기조까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저출산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까지 변화시켜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집값 폭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물론 상권이 좋은 일부 주요 지역에서야 집값 폭등이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힘들어 보인다는 얘긴데요. 지금은 워낙 저금리 시대라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주택시장에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인구나 사회 경제적인 환경 자체가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매와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전체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시장의 안정화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매매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서민층을 위한 전세에 대한 정책은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매매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죠. 네, 맞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부추겨서 들어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전세 가격이 집값의 폭락을 밑에서 받아주는 방파제 역할도 하니까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도 많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인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전세 시장에 관심을 좀 가지자는 측면에서 전세 얘기를 주제로 한번 다뤄봤어요. 그리고 전세 시장을 부동산 시장에서 꼭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전세 시장이 서민층의 주거 형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전세 시장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전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전세라는 게 참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매매가에 가까운 금액이면서도 임대주택이고 또 매매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임대시장에 영향을 받는 애매한 놈이죠. 그래서 전세가 안정화 정책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만도 없는 게 전세가 중산층 이하 서민층 주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핀셋 정책식으로라도 전세 시장에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